여보, 오늘은 그만. 너무 피곤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다정했던 미소에서 순식간에 악마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어요.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 이름과 영혼을 지우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밥상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의 집착,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축가의 이름이 지워진 도면처럼 저를 본인의 소유물, 예술품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남편의 기이한 행동들, 그 치명적인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윤지혜는 모카 한 잔과 함께 건축 이론서를 읽고 있었다.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우아했고 세련된 단발펌은 아름다움을 더했다. 실례합니다. 저음의 목소리가 그녀의 독서를 방해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잘 다려진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그는 나이에 비해 꽤 매력적이었다. 혹시 윤지혜 선생님이신가요? 지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은퇴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네, 맞습니다만. 박기준입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했다. 청담동 K갤러리를 아시죠? 선생님이 설계하신 그 공간에서 처음 선생님을 봤습니다. 지혜는 그 갤러리를 기억했다. 10년 전 자신이 가장 공들여 설계한 작품 중 하나였다. 빛의 각도와 공간의 흐름을 계산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다. 그곳의 곡선이 기준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마치 선생님을 닮았더군요. 부드럽지만 강인하고 우아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지혜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앉으셔도 될까요? 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물론이죠. 기준이 자리에 앉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비싸 보이지만 과하지 않은 세련된 취향이 엿보였다. 사실 선생님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봤습니다. 압구정의 M타워, 한남동의 아트센터. 기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건물에서 선생님만의 철학이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궁금해했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제 작품들을 그렇게 자세히. 미술품 수집이 취미입니다. 아니, 이제는 인생이라고 해야겠네요. 기준이 미소 지었다. 공간 자체도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축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준의 박학다식함에 지혜는 점점 감탄했다. 그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지혜가 시계를 보며 놀랐다. 저도요. 기준이 아쉬워했다. 혹시 내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을 잃은 지 5년 그동안 누구와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좋아요. 다음 날부터 기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타났다. 항상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매일 꽃을 사오시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혜가 물었다. 부담이요? 기준이 웃었다. 선생님을 위한 일인데 어떻게 부담이겠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기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가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환상적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지혜가 감탄했다. 선생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기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촛불 아래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기준은 지혜의 건축 철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공간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클까요? 기준이 물었다. 물론이죠. 지혜의 눈이 반짝였다. 공간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설계자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차가운 마음으로 만든 곳에서는 위축감을 느껴요. 그럼 기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선생님이 설계한 공간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다면 그보다 완벽한 조화가 있을까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시선이 뜨겁고 진실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설레는 게 가능한가요? 지혜가 수줍게 물었다. 오히려 지금이어야 진짜 사랑이죠. 기준의 손이 테이블 위 지혜의 손등을 스쳤다. 계산도 없고 조건도 없고 순수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촉에 둘 다 미소 지었다. 그 후 몇 주간 기준은 지혜를 다양한 곳으로 데려갔다. 클래식 콘서트, 미술 전시회, 고즈넉한 전통 찻집. 매번 다른 장소였지만 모두 지혜의 취향을 고려한 곳들이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세요? 지혜가 신기해했다.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답이 나와요. 기준이 대답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모두 건축물에 녹아 있거든요.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혜 씨, 기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네,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혜의 눈이 커졌다. 기준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해 주세요. 선생님이 설계한 공간에서 선생님과 평생을 보내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죽은 남편 이후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기준이 일어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리고 제 마음은 확실해요. 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기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가 귓가에 속삭였다.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게요. 지혜는 황혼의 로맨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깊이 있는 대화, 진심 어린 눈빛이 모두 진짜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기준의 사랑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소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지혜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잠들었다. 마치 꿈만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기준은 혼자 있는 서재에서 지혜의 작품집을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내 컬렉션이 완성되겠군. 결혼식은 소규모로 치러졌다. 기준의 주장이었다. 우리 나이에 요란스럽게 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조용하고 품격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혜도 동의했다. 늦은 나이에 재혼이라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원했다. 신혼여행도 기준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깜짝 선물이 있어요. 신혼 첫날 밤을 특별한 곳에서 보내고 싶어서요. 그가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추자
기준이 지혜의 눈을 가렸다.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현관문이 열리고 기준이 천천히 손을 떼었다. 지혜는 숨을 멈췄다. 거실 전체가 유리로 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었다. 이건 지혜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모든 벽면에 자신이 그린 설계도면들이 정교하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데뷔작부터 은퇴 직전 마지막 작품까지 그녀의 30년 건축가 인생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떻게 이 모든 걸 3년 전부터 하나씩 모았어요. 기준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배어 있었다. 선생님의 모든 작품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선생님은 완전히 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에서 지혜는 묘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의 정성에 감동받았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당연한 거죠. 기준이 지혜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제 당신도 당신의 작품도 모두 여기 있어요. 내 품 안에. 그의 팔이 점점 조여왔다. 처음엔 따뜻한 포옹인 줄 알았는데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여보, 좀 아파요. 아, 미안해요. 기준이 풀어주며 웃었다. 너무 기뻐서. 침실로 향하는 복도에도 지혜의 스케치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실 같았다. 여기서 당신은 완전히 나만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침실 문을 열며 말했다. 침실 역시 온통 지혜의 작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심지어 천장에도 그녀가 그린 건축 스케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당신이 그린 이 선들을 보면서 기준의 손가락이 벽면의 설계도를 따라 움직였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 곡선처럼 부드러운 당신의 어깨선, 이 직선처럼 곧은 당신의 다리. 그의 손이 지혜의 어깨를 스쳤다. 로맨틱한 표현 같았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다. 이제 내가 이 선들을 완성할 차례예요. 기준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다. 첫날 밤은 예상과 달랐다. 기준은 지나치게 집착적이었다. 지혜의 몸을 마치 소유물을 확인하듯 더듬었고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중얼거렸다. 여보, 좀 천천히. 안 돼요. 기다렸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기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어색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기준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잘 잤어요? 그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네. 근데 여보, 어젯밤에. 아침에는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기준이 지혜를 일으켜 세웠다. 대신 아침 식사나 같이 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는데 기준이 갑자기 지혜를 끌어안았다. 여보,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 기준의 손이 지혜의 허리를 감쌌다. 내 소유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죠. 소유라니. 아침에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기준의 입술이 지혜의 목을 파고들었다. 내 컬렉션 중 최고작이야. 지혜는 몸을 떨었다.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다. 오후에는 중요한 건축 심의에 동행하게 되었다. 기준의 부탁이었다. 당신이 함께 가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명성이면. 회의실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알아봤다.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기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윤지혜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영감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지혜는 어색했다. 자신이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준은 계속해서 지혜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허리에 손을 올리고 어깨를 쓰다듬고 심지어 목 뒤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회장님, 너무.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기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문제 있나요? 다른 참석자들도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박기준의 권력 앞에서는 모두가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기준은 지혜를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갔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여기는 어디예요? 제가 최근에 산 건물이에요. 아직 리모델링 전이라 비어 있죠. 건물 안은 정말 텅 비어 있었다. 오래된 사무실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였다. 왜 이런 곳을? 불완전한 공간이 좋아요. 기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완성되거든요. 어둠 속에서 기준의 손길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지혜의 어깨를 벽에 밀어붙이며 강하게 키스했다. 여보, 여기서는 왜 안 돼요? 아무도 없는데. 기준의 눈빛이 이상했다. 당신은 내 거잖아요. 지혜는 점점 무서워졌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 집에 가요. 여기는 너무. 안 돼요. 기준이 지혜의 팔목을 잡았다. 여기서 당신을 가져야겠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그의 힘이 세졌다. 지혜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놓아주세요. 왜요? 당신은 제 아내잖아요. 기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저 소유욕일 뿐이었다. 간신히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혜는 문 쪽으로 뛰어갔다. 어디 가요? 기준이 쫓아왔다. 집에 갈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은 우리 집이에요. 당신 혼자 가는 집은 없어요. 기준의 말이 차갑게 들렸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혜는 자신을 둘러싼 설계도들을 다시 봤다.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감옥의 벽 같았다. 기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저녁을 준비하고 와인을 따르고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그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요. 기준이 말했다. 당신도 함께 가야죠. 전 피곤해서. 안 돼요. 기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죠. 지혜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구속이었다. 그리고 그 구속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에 자신의 스케치들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의 꿈과 열정이 담긴 그 선들이 이제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내가 뭘 한 거지? 지혜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박기준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지혜는 점점 숨이 막혀갔다. 기준은 매일 아침 그녀가 어디에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확인했다. 심지어 마트에 가는 것도 함께 가려고 했다. 혼자 좀 나가면 안 될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우리 신혼인데 붙어 있어야죠. 기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당신 혼자 밖에 나가면 불안해요. 어느 날 오후 기준이 중요한 미팅으로 외출한 사이 지혜는 펜트하우스를 혼자 둘러봤다. 결혼 후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시간이었다. 기준의 서재에 들어갔을 때 지혜는 우연히 열려있는 노트북을 발견했다.
화면에는 파일 폴더가 여러 개 열려 있었다. 윤지의 작품집, 김화가 컬렉션, 이유진 포트폴리오, 최민경 갤러리.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 외에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 그것도 모두 예술가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작품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모든 파일에 서명이 지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대신 박기준 재단 워터마크가 더 씌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지혜가 중얼거렸다. 다른 폴더들도 열어봤다. 김아가라는 조각가의 작품들, 이유진이라는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최민경이라는 화가의 그림들. 모두 똑같았다. 원래 작가의 서명은 지워지고 박기준 재단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폴더였다. 각 여성들의 상세한 신상 정보, 성격 분석, 심지어 약점까지 적혀 있었다. 김화가 1955년생, 조각가. 남편 사망 후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2019년 결혼, 2021년 이혼. 이유진 1963년생, 실내 디자이너. 자식 없음, 고독감 심함. 2020년 결혼, 2022년 이혼. 최민경 1970년생, 화가. 알코올 의존, 자존감 낮음. 2022년 결혼, 2024년 이혼.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윤지의 1958년생, 건축가. 남편 사망 후 은둔생활. 고독감과 인정욕구 높음. 2024년 결혼. 지혜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도 그저 기준의 수집 목록 중 하나였던 것이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준이 돌아온 것이다. 지혜는 서둘러 노트북을 원래대로 놓고 서재에서 나왔다. 여보, 집에 있었어요? 기준이 환한 미소로 말했다. 네.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혜가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래요? 뭘 읽는데요? 기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건축 이론서요. 기준이 지혜를 유심히 살펴봤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픈가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자요. 기준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일은 또 다른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당신도 함께 가야죠. 그날 밤 지혜는 잠들 수 없었다. 기준의 모든 행동이 이제 다르게 보였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여보, 김아가 선생님 아세요? 기준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 갑자기? 그냥 유명한 조각가라고 들어서요. 아, 그분이요. 기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 전 부인이었어요. 지혜의 심장이 멈췄다. 전 부인이요? 네. 하지만 잘 안 맞았어요. 너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거든요. 기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결국 이혼했죠.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기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날 오후 기준이 잠깐 외출한 사이 지혜는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김아가라는 이름을 치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다. 유명 조각가 김아가 스스로 목숨 끊어. 유서에 내 작품이 모두 사라졌다. 기사는 2021년의 것이었다. 김아가는 박기준과 이혼한 직후 자살했다. 유서에는 내 이름이 지워졌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혜는 손이 떨렸다. 다른 이름들도 검색해봤다. 이유진은 이혼 후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간경화로 사망했다. 최민경은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모두 박기준과 결혼했다가 파국을 맞은 여성들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기준이 아니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하는데요. 박 회장님 건축 프로젝트 외주 렌더러입니다. 지혜는 문을 열어줬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민석의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가요? 민석이 USB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회장님은 늘 이래요. 전 부인들도 다른 여성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무슨 뜻인가요? 회장님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디자인을 모으는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 예술가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석이 USB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에 증거들이 있어요. 회장님의 컬렉션 목록이요. 여성들과 그들의 작품들. 김화가 선생님은 그분도 결국 견디지 못하셨어요. 자신의 작품이 모두 회장님 이름으로 바뀌는 걸 보시고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지혜는 온몸이 떨렸다.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가? 선생님 조심하세요. 민석이 간절히 말했다. 회장님은 이미 선생님의 작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곧 발표할 대형 프로젝트도 선생님이 밤새워 그린 설계도예요. 뭐라고요? 어젯밤 선생님이 주무신 사이에 회장님이 선생님의 스케치를 가져가셨어요. 내일 심의에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할 거예요. 지혜는 현기증이 났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린 스케치들을 기준이 몰래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화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다음 피해자가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민석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민석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지혜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박기준의 여성예술가 컬렉션 계획서, 각 여성들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조종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까지. 지혜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기준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수집당하는 예술품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기준이 돌아왔을 때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김아가와 다른 여성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격할 때가 왔다. 내일 심의 발표 기대하고 있어요. 기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도요. 지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다. 내일이 박기준의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될 것이었다. 대규모 건축심의 발표 당일 아침, 기준은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다.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기준이 타월을 두르고 나오며 말했다. 20년간 준비한 역작을 드디어 공개하는 날이거든요. 지혜는 침대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듯 천천히 옷을 입는 기준의 모습이 이제는 역겨웠다. 그 역작이라는 게.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제가 그린 스케치와 관련이 있나요? 기준의 손이 잠깐 멈췄다. 당신이 그린 스케치요? 며칠 전 밤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건축도면 말이에요. 침실 책상에 두었던. 아, 그거요? 기준이 태연하게 웃었다. 부부가 되면 하나 아닌가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제가 살을 붙인 거죠. 지혜의 가슴이 끓어올랐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평정을 유지했다. 그럼 오늘 발표에서 제 이름도 언급해 주실 거죠? 기준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의 말에 지혜는 확신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낼 날이라고. 아침 식사 시간 기준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혜에게 스킨십을 시도했다.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요. 그가 지혜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성공이 확실하니까. 여보, 아침인데. 지혜가 몸을 피하려 했지만 아침이면 어때요? 그 기준의 손이 지혜의 허리를 감쌌다. 오늘 같은 날에는 축하를 미리 해야죠. 그의 입술이 지혜의 귀를 파고들었다. 오늘 발표가 끝나면 침실에서 제대로 축하해요. 지혜는 몸서리쳤다. 이제 그의 모든 터치가 소유욕의 발현으로만 느껴졌다. 오후 2시 건축심의 발표장. 업계 최고 권위자들과 언론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지혜는 관객석 앞줄에 앉아 있었고 기준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제가 20년간 준비한 역작입니다. 기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한강 르네상스 타워. 이 건물은 우리나라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혜의 설계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서명과 크레딧은 박기준 건축연구소로 바뀌어 있었다. 관객들이 감탄했다. 정말 훌륭한 설계였다. 지혜 자신도 인정할 만큼 완성도 높은 작품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빛의 흐름입니다. 기준이 레이저 포인터로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마치 물처럼 흘러가며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철학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아이디어는 자신이 30년간 연구해온 것이었다.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지혜는 민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비됐어요. 시작해요. 2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때 지혜가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선명하게 들렸다. 기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지금은 이 설계도면의 첫 스케치가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려졌는지 아시나요? 지혜가 노트북을 들어 올렸다.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기준의 아내가 남편을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상황이었다. 그건 제가 구상한 것을. 기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정말요? 지혜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다. 파일 생성 기록이었다. 생성자는 윤지혜, 시간은 새벽 3시 27분. 그리고 서명이 지워진 시점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상하네요. 지혜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20년간 준비하셨다는 작품인데 파일은 제가 사흘 전에 만든 것으로 나오네요. 기준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지혜가 더 빨랐다. 여러분, 이 남자는 여성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재능을 수집한 거예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준의 전 부인들 사진, 그들의 작품들, 그리고 모든 작품에 더 씌워진 박기준 재단 워터마크. 김화가 선생님, 이유진 디자이너님, 최민경 화가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두 이 남자와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관객석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다.
기준이 당황하며 웃음을 가장했다. 여보, 부부싸움을 여기서 하는 건 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건 예술가 살인입니다. 스크린에 김아가의 유서 내용이 나타났다. 내 이름이 지워졌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문장들. 김아가 선생님은 이 남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충격적이다라고 중얼거렸다. 기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다. 원한다면 이혼하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재산도 다 정리해 줄게. 그의 말투에는 사랑의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 마치 망가진 수집품을 버리는 듯한 무표정함이었다. 네, 이혼해요. 지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폐건물들, 제가 모두 사드렸어요. 기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김아가 선생님이 남기신 유산으로요. 지혜가 미소 지었다.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하셨거든요. 당신을 막아달라고. 실제로 김아가는 죽기 전 변호사를 통해 지혜에게 편지와 함께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 그 내용은 기준의 악행을 폭로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이제 그곳에서 진짜 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당신의 더러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요. 발표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기준을 둘러싸며 질문을 퍼부었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기준은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자신의 몰락을 지켜봤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혜는 관객석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밖으로 걸어나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예술가로서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건축계 거물의 충격적인 과거, 여성 예술가들을 수집한 남자라는 제목들이 연일 보도됐다. 지혜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김아가의 사진을 바라봤다. 선생님, 이제 복수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당하는 여성은 없을 거예요. 다음 날 지혜는 짐을 정리하며 펜트하우스를 떠날 준비를 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설계도들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컬렉션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갈 시간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났다. 박기준은 사기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여러 여성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과거를 파헤쳤고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지혜는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기준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폐건물이었다. 이제는 윤지의 건축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걸릴 예정이었다. 선생님, 3층 작업실 공사가 거의 끝나갑니다. 현장 감독이 보고했다. 지혜는 안전모를 쓰고 건물 곳곳을 살펴봤다. 한때 기준의 욕망으로 더럽혀졌던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다. 1층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로 만들어졌다. 2층은 젊은 여성 예술가들을 위한 공동 작업실, 3층은 전시 공간, 그리고 최고층은 지혜만의 개인 스튜디오였다. 정말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민서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는 지혜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연아.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서연은 지혜의 제자였지만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개관식 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었다. 건축계 인사들, 여성 예술가들, 그리고 기준의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최민경도 있었다. 그녀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민경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줘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녀를 껴안았다. 개관식 당일 건물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1층 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2층 작업실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3층 전시장에는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되찾은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김화가, 이유진, 최민경, 그리고 지혜의 작품들이 원래 작가의 이름으로 전시되었다. 김화가의 조각품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작품은 정말 아름다웠다. 생전에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묻힐 뻔했다니. 한 관람객이 안타까워했다. 지혜는 4층 자신의 스튜디오에 올라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기준이 보여주던 답답한 폐건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전국 여성 예술가 레지던시 건립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만들어갈 작품이었다. 이제야 진짜 내 공간이네. 지혜가 혼잣말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민석이었다.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민석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박 회장 재판에서 필요한 마지막 증거들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완전히 막혔어요. 지혜는 서류를 받으며 물었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재산도 압류되었고 명성도 땅에 떨어졌어요. 민석이 답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개관식이 끝나고 지혜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았다. 옥상 테라스에 나가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기준이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기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차갑게 물었다.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애걸하는 톤이 섞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몰골을 상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안 됩니다.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캔버스에서 제 그림을 그려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김화가 선생님께 그런 기회를 주셨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다른 여성들에게는요? 기준이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지혜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혜는 미소 지었다. 67세,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윤지혜의 인생 2막, 이제 정말 시작이야. 몇 달 후 지혜의 건축 스튜디오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공간 설계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지혜가 설계한 희망의 집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꿈의 공간 여성 창업 인큐베이터, 치유의 정원 트라우마 치료센터 등은 모두 큰 호응을 얻었다. 언론에서는 지혜를 부활한 건축계의 전설, 용기 있는 여성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어느 봄날 지혜는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 지어질 여성예술가 레지던시 1호점이었다. 선생님,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젊은 여성 건축가가 감탄하며 말했다. 지혜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모두 여성들이었고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이었다.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그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사람들이죠. 그날 저녁 지혜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노인 여성들을 위한 문화센터였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혜는 펜을 움직였다. 한 줄 한 줄 그어가는 선마다 자신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벽에는 김화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액자에 새겨져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지혜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되지 않겠다고. 오직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녀가 설계한 공간 곳곳에서는 새로운 꿈을 키우는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누군가의 컬렉션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설계도에 마지막 서명을 했다. 윤지혜. 그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당당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며 진짜 행복은 타인의 욕망이 아닌 자신만의 꿈을 실현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윤지혜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이제 무한히 넓어졌고 그 위에 그려질 그림들은 모두 그녀만의 색깔로 빛날 것이었다.